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스의 전화기라는 독서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세 번째입니다. 이 라이스의 전화기가 결국은 뭐예요? 음성을 변별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이 전화기 발명자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라이스가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전화기의 발명자가 벨이라고 알고 있죠. 하지만 벨보다 훨씬 먼저 전화기의 아이디어를 실현했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셨죠? 라이스. 그래서 요 첫 번째 그 문장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밑에 요 색깔. 라이스는 결국 뭐예요? 전화기의 착상을 구현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벨과 라이스는 이렇게 참고를 넣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연구자는 라이스가 벨보다 먼저 전선을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라이스가 전화의 발명자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라이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전기선을 이용해서 음성을 전달했으니 결국 전화기의 발명가로 바람직하다라는 연구자의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라고 적어 드린 겁니다. 성공은 실현이란 말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여기. 이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변신해서 나오니까요. 결국은 같은 의미의 문맥적 단어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라이스는 살아있는 동안, 그렇죠? 전화기의 발명자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전에 전화기의 발명가로 승인되지 못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네 번째, 독일의 기술자였던 라이스는 자, 물리학회 회원이 돼서 정기적으로 어때요? 강의를 들으며 독일과 해외 과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라이스는 결국 과학 수업을 통해서 독일과 국외의 전문가와 소통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그는 학교 교사가 돼서 어때요? 1860년에 전화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자신의 발명품에 텔레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라이스는 어땠습니까? 19세기 중엽 전화기 탐구를 개시했고 어떤 전화기 텔레폰 명칭까지 부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의 전화기는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사람의 발음을 식별할 수가 있게 명쾌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음성은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발음, 그러면 음성과 발음을 어떻습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달라지는 요 지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는 것이 독해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음이라는 것은 결국 자음과 모음, 이런 분절 음운을 통해서 또는 강세나 억양, 그러니까 음절,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소리를 변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뜻을 구별해 주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음운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성과 음운.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건 물리적인 소리고 음운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추상적인, 그죠? 그러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의미가 식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요. 라이스의 전화기의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음성은 전송은 가능하나 발음은 부정확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이스의 전화기는 사람의 음성을 전기로 전달한다라는 근거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그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죠? 자신의 발명품을 세상에 알렸어요. 그래서 여러 대의 전화기를 만들어서 세계 각지에 보냈지만 반응이 별로 없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이스는 전화기를 적극 선전했지만 반응이 없다. 즉 각지에 홍보도 하고 각국에 전화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반응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는 전화기로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당연히 반응이 없는데 특허 내봐야 소용이 없겠죠. 저명한 학술지인 포겐도르프의 연구에 전하게 된 논문까지 실어가지고 출판을 거절당했어요. 논문을 냈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라이스는 발명품 특허권을 출원하지 못하고 논문까지 거부당한 그러한 비극적인 생애를 살았네요. 결국 그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라이스는 전화기를 발명하고도 무관심 속에서 어처구니 없게 무의미하게 사망을 해버렸네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단속 전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라이스 전화기가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단속 전류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라이스의 전화기가 음성을 전달하는데 한계를 갖게 된 이유는, 그렇죠? 예, 어떤 범위와 제한, 벽을 느끼게 된 이유는 그의 전화기가 단속 전류라는 거죠. 이 단속이라는 건요, 이 끊을 단자 이어질 접자입니다. 그래서 이어질 속자죠, 참. 그래서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흐르다 중지되는 단일 방향의 전류를 단속 전류라고 합니다. 이건 모르다 하더라도 뒤에 보면 이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스의 전화기가 음성은 전송 가능하지만 발음은 굉장히 부정확하다. 그 원인이 뭐냐? 탄속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계점과 단점이 여기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라이스의 전화기는 사람의 음성을 전기로 전달했다라는 근거, 두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단속 전류는 세기는 일정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부분. 단속 전류의 세기는 일정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전동 전류하고의 차이점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속 전류가 지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전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다면은 이 단속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이 특징, 그죠? 이 특징과 대립된 다른 전류, 뒤에 나오는 전동 전류와의 차이점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 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흐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지만 어떻습니까? 접속의 흐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는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스 전화기에 사용하는 단속 전류의 특징을 지금 여기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라이스가 단속 전류의 사용을 고집한 이유는 독일의 음향학 권위자였던 헬름 홀츠의 이러한 실험 장치에서, 그죠? 단속 전류가 널리 활용되고 있어서 그러한 연구 경향을 따랐기 때문인 거죠.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이스가 단속 전류를 고집한 까닭은 당시 유명한 소리 전문가인 헬름 홀츠의 성향에 편승한 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헬름 홀츠라는 사람은 독일의 생리학자자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립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림에 나온 거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에 보니까 라이스의 전화기인데요. 여기 송화기가 있고 전지가 있죠. 수화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양, 구성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독해를 하시면서. 자, 라이스의 송화기와 수화기의 원리를 지금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라이스의 전화기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기, 송화기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전화기는 송화기가 있고 전지가 있고 수화기가 직렬로 연결돼 있대요. 하나의 회로를 형성하는 형태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자세히 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고요. 여기가 읽기가 불편하시면 여러분 수능 특강 책 있잖아요. 펴놓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라이스 전화기의 구성 원리는 송화기가 있고 전지가 있고 수화기가 일렬로 하나의 선로로 편성됐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장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개요를 문장으로 요약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편했어요. 라이스의 전화기 구성 원리는 송화기가 있고 전지가 있고 수화기가 일렬로, 물론 직렬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 일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송화기와 전지, 수화기가 일렬로 돼 있죠. 이걸 직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렬로 돼 있다가 훨씬 더 선명하게 지금 독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단어는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 또 머릿속에 팍 박히는 단어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제가 쓸 겁니다. 하나의 선로, 그렇죠? 회로라는 것도 역시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회로가 왜 회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로라는 건 한 바퀴 도를 회자잖아요. 길로 짜고. 전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그 길, 그렇죠? 이렇게 전기가 어떤 점을 지나서 다시 도체를 돌아서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길을 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야 안 잊어버리죠. 회로. 전기가 어떤 점을 지나서 도체를 돌아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길. 그렇죠? 선로. 우리 철도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서킷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형성한 형태다. 그러니까 라이스의 전화기 구성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라이스의 이제 송화기 두 번째로 가는데요. 송화기는 이제 말을 상대방에 보내는 장치잖아요.
보낼 송자 해가지고 자 정육면체 상자입니다. 야 정육면체라는 거 이런 독해도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 가면 뭐 직육면체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이러한 단어를 놓쳐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모양을 통해서 아 정육면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보시면 더 시각적으로 안 잊어버리겠죠. 윗면에 윗면 여기죠. 원형의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팽팽하게 뭐 합니까? 양피지라는 재료를 씌운 다음 양피지 중앙에 금속 단자를 고정하고 그 단자에 도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도선은 전선이에요. 전선.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이스의 성화기의 구성 원리는 뭐냐? 자, 네 가지로 한번 끊어봤어요. 이게 네 가지로 끊어보니까 훨씬 더 선명할 겁니다, 여러분. 입방체 상자, 이 정육면체라는 얘기냐? 입방체 상자 상부에 그쪽 상부 둥근 구멍을 뚫어놔요, 일단. 그리고 그곳에 양피지를 빳빳하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디 양피지 빳빳하게 덮어 씌운 그 중심에 금속 단자를 딱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선을 그 단자에 연결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독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 문장으로 하다 보면 뭐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단계적으로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세기의 전류를 공급하는 전지의 단지에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 전선의 반대 방향의 끝은 당연히 전지, 즉 일정 세기의 전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자에 직결된다. 연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괄호를 넣은 거는 중요합니다. 일정 세기의 전류를 제공하는 전지예요. 앞에서 분명히 전지는 일정 세기의 전류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는 표현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개념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고요. 빨리 풀게 됩니다, 여러분. 또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독서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학교 시험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그림과 이 설명을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이제 요거 했다. 요거 확인했고요. 자, 양피지에 고정된 금속 단자 위에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간격을 둡니다. 어디요? 양피지에 고정된 금속 단자죠. 그래서 고정된 금속 단자 하나 더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도선이 연결돼. 당연히 이 도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양피지 가운데 고착된 금속 단자 위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적어줘야 헷갈리지가 않죠. 갑자기 이 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독서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아서 양피지 가운데, 그렇죠? 여기 양피지 가운데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고착된 금속 단자 상부의 위쪽 부분에 이격을 둔다. 거리를 띄운다는 얘기죠. 밑에 이격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쓴 겁니다. 전선으로 연결된 금속 단자가 추가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상자 옆에 뚫린 구멍에 이제 상자 옆이라는 건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여기 옆에 상자 옆이죠. 구멍이 뚫린 구멍이 여기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구멍이 뚫린 곳에 나팔이 이제 삽입이 된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기네요. 그래서 상자 옆에 나팔이 달려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이 상자 안으로 들어와 양피지가 진동하면, 그렇죠? 중앙의 금속 단자는 양피지 위쪽에 고정된 다른 금속 단자 접속과 분리를 반복하면서 복잡한 패턴의 단속 잔류를 발생시킨다. 야, 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스의 성화기는요, 그러니까 음성이 입방체 상자 측면에 사람의 음성이 그 정육면체 입방체 상자 측면에 옆부분이라고 했죠. 부착된 나팔 내부로 진입하는 겁니다. 뭐가요? 음성이, 그죠? 나팔 내부를 통해 어디로 가는 거야? 나팔 내부로 들어와서 구멍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아셨죠? 구멍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어디로 들어요? 음성이 일로 들어가서 일로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다? 양피지 중심에 고정된 금속 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위쪽 금속 단자와 이 단자가 서로 어떻습니까? 전류가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렇죠?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바로 뭐다?
단속 전류가 되는 거죠. 단속이 뭐라 했어요?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게 단속이잖아요. 그렇죠? 요 말 자체가 단속 전류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한 단어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잡한 패턴이 유지되는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라이스의 송화기는 소리에 의한 공기의 진동이 양피질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 근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소리는 공기 속을 전해오는 파동이고요. 뒤에 부분에 나가면 또 나옵니다. 소리의 세기는 음파의 진폭을 의미하고 이는 매질인 공기 분자가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를 나타내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도 이 소리는 공기 속을 전해온다라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그 개념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스의 송화기는 사람의 음성으로 단속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에 가시면 라이스의 수화기는 자 이제 뭡니까? 송화기가 아니라 이제 수화기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수화기.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한 금속이 막 팽창 수축합니다. 이게 자회 효과라는 거예요. 자회 효과. 자회라는 것은 자기 왜곡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변형입니다. 자기 변형. 라이스의 수화기는 벨의 수화기와 같은 원리가 아닌 거죠. 벨의 수화기는 어떤 거예요? 전자석에 흐르는 세기가 변하면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확인 더 하시고요. 원리는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스 수학의 진동 원리는 뭐냐? 자기 변형의 힘으로 진동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스는 이제 뜨개반을 크게 금속 막대 양쪽을 받침대에 고정하고 금속 막대를 도선으로 감아 코일을 만들었대요. 코일이라는 건 이제 회선입니다. 회선. 자, 두 개의 금속 막대를 깔판으로 고정해요. 깔판으로 바꿨어요. 제가 받침대를. 지지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전선으로 감아서 코일을 개발했습니다. 누가요? 라이스가요. 자, 양쪽 받침대는 속이 빈 울림상자, 즉 공명상자입니다. 위에 고정되어 있다. 자, 양쪽 깔판은 뭐다? 공명관 표면에 부착된 겁니다. 공명관 표면에 부착된 게 뭐다? 깔판은 공명관 표면에 부착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쪽 받침대에는 공명관 위에 부착돼 있다. 이렇게 뒤에 이제 문제 보시면 또 나오는 그죠 그림이 그걸 보시면 더 확실하겠습니다. 또 금속 막대를 감고 있는 코일에 송화기에 온 단속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변에 일어나는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길이가 막 변해요. 막대 길이가. 그러니 인해 진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받침대 밑에 울림 상자에 증폭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상자 위에 뚫려 있는 두 개의 구멍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송화기에서 전달된 단속 전류가 금속 막대 코일에 흐르게 되고요. 저 단속 전류가 와서 금속 막대 코일을 흐르겠죠. 그럼 금속 막대는 자기 변형으로 길이가 막 왔다 갔다 불규칙해진다는 거죠. 그럼 진동이 발생하죠. 그럼 양쪽 받침대에 전달되죠. 진동이. 그럼 양쪽 받침대 하부에 위치한 공명 상자가 증폭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자 위 두 개의 구멍으로 또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시면요, 이 하부와 요 상자 위 상부, 하부인지 상부인지가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 저처럼 이렇게 딱 하셔야 됩니다. 양쪽 받침대 하부에 위치한 공명 상자가 있는 거고요. 그 상자 위 두 개의 구멍으로 소리가 배출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나오겠죠. 구멍이 있죠. 구멍 두 개로 배출되면서 어떻다?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화기와 수화기를 이격하더라도, 자, 이격이란 말 나왔죠.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격리시켜도, 이 말이에요. 격리한다. 송화기에 들어온 소리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가 마련되면 얼마든지 원거리, 즉 먼 거리에도 진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회로만 있다면 원거리에서 전달된 송화기의 소리는 수화기의 금속 막대를 진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이 방식으로 송화기에 들어온 소리와 동일한 진동수의 소리를 수화기에서 발생할 수 있었지만 송화기로 들어온 음성을 전기 신호를 통해 전달하여 서로 다른 모음과 자음을 변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발음이라고 했죠. 발음. 이 음파 형태로 수화기에서 재생시킬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스 수화기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화기에서 보낸 소리가 수화기에서 동일한 진동수 전달될 수는 있어요. 동일한 진동수는. 하지만 변별력 있게 발음을 수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는 이제 벨의 전화기가 나옵니다. 벨의 전화기 원리. 진동 전류를 사용합니다. 이제 단속 전류가 아닌 거죠. 벨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가
벨이 라이스와 이제 달리 발음을 변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성공했네요. 진동 전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단속 전류와 이 진동 전류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벤의 전화기 원리는 뭐다? 다양한 음성 전달 장치를 실험을 했고 이런 걸 넣은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렇죠? 진동 전류를 이용해서 정확한 발음을 전달했다. 그래서 라이스와는 대조다. 어떤 측면에서 단속 전류를 사용한 라이스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를 냈어요. 전화기에서 벨은 액체 송화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화기인데 액체입니다. 액체. 그리고 액체 송화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벨은 원통의 아래에 얇은 막을 팽팽하게 펼치고 막의 아랫부분에 붙여간 코르크를 중앙에 백금선을 꽂아 아래로 내려 원통 아래에 담아놓은 물에 잠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벨 액체 송화기의 원리를 지금 제시했는데요. 둥근 통 하부에 얇은 막을 단단하게 깝니다. 그리고 막의 하단에 붙은 하단이죠. 코르크 중심에 니크롬 선을 끼우는 거죠. 그러면 코르크 중앙에 삽입한 이 니크롬 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원통 하부, 그렇죠? 여기 이제 물통이 있거든요. 이 수조통인데 여기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뒤에 문제 그림에 나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물에는 전기의 전도가 용이하도록 그렇죠? 전기의 흐름이 쉽게 하려고 산을 녹인다고 합니다. 산을 용해해서 거기에 도선의 한쪽을 담근 다음에 다른 그죠? 한쪽에 이제 담근 다음에 다른 그죠? 도선의 다른 쪽 끝에 전지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수조통 내부에 있는 물에는 산을 녹여서 전기가 잘 흐르게 하고 도선을 수조통 내부에 있는 물에 넣고 그 도선의 다른 쪽 끝은 전지에 연결한다. 이렇게 되게 맞습니다. 또 원통 안에 대고 말을 하면 이제 그 원통 안에 이제 대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쵸 이렇게 원통 아래에 막이 어때요? 진동하겠죠. 그럼 막이 부착된 백금선이 어떻습니까? 코르크가 여기 있고 이 백금선이 물과 접촉하는 길이가 달라져 이렇게 진동하니까 그러면 전기 저항에 따라 바뀌니까 어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도 바뀌겠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 내부에 소리를 전달하면 원통 하부의 막이 진동하고 원통 하부의 막에 고정된 니크롬선이 물에 닿아 길이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저항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기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라이스의 그 전화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했죠. 이는 변하죠. 이러한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수화기입니다. 수화기. 이제 송화기가 아니라 수화기입니다. 수화기. 수화기는 전자석으로 이제 이용하네요.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변하죠. 그 앞에 쇠조각을 진동시키게 돼서 발생하는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채택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라이스 수화기와 벨의 수화기는 같은 원리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 수화기의 원리는 뭡니까? 전기 자석의 자기장의 변화로 쇠조각을 진동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7번째, 진동 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해서 변하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변합니다. 일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단속 전류처럼 사람의 음성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공기 진동을 그대로 전기 신호로 옮기는 겁니다. 그 벨 전화기의 장점이 나온 거예요. 진동 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불규칙한 이 혼잡한 공기 진동을 전기 신호로 동일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라이스의 이러한 전화기에 사용되는 세기는 일정하지만 흐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는 단속 전류와는 완전히 차이점이 있다. 이거 꼭 정리하세요. 자, 벨의 송화기는 이제 벨의 송화기입니다. 처음에 저항을 변화시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택했지만 추후에 어때?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금속 단자의 진동을 전류의 진동으로, 금속 단자의 이 떨림을 전류의 진동으로 바꿨다는 이거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네요. 그렇죠? 두 방식 모두 세기가 변하는 진동 전류를 이용했다. 그렇죠? 이거 전부 진동 전류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단속 전류를 사용했던 라이스와는 다르게 변별 가능한 음성을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벨 액체 송화기는 어떻다? 초기에는 저항을 다르게 하여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식이지만 최종적으로 금속 단자의 진동을 전류의 진동을 변화하는 방법으로 개선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문제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문제들은 제가 OX로 다시 바꿔서 아주 자세히 해놨거든요. 이 글을 읽어야만 이 문제를 하셔야만 이 제시문을 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성특강 책을 풀어보시면서 보든가 아니면 제
프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드시 이 그림, 그죠? 이 원리, 왜 맞고 왜 틀린지까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셨죠? 예,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특히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설상 특징을 한번 볼까요?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2번인데요. 대조적인 대상을 비교했고 그 구조와 작동 방식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이거 라이스 전화기와 베레 전화기가 바로 대조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이 구조상의 차이점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라이스의 전화기에 대한 독서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됐지만 이런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또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